여러분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국 스스로가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대학교 강의 시간에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 시청하시면서 제 감정을 느껴보시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영국 학생 케일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사 강의실로 향합니다. 우리 수업의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양 역사학자이신데, 특히 한국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유명하세요. 독일 출신이시지만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저는 앞줄에 자리를 잡고 공책과 펜을 준비했어요.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의 발전 이야기는 늘 신기하고 인상적이거든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세계 경제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죠.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했어요. 영국 학생으로서 다른 나라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배우는 것은 항상 흥미로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히로시라는 일본 유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히로시가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발전 기반은 사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히로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죠. 히로시 군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히로시의 발언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는 궁금증과 동시에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대부분 무표정했지만 몇몇은 은근히 히로시를 응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하고 싶었지만 차분히 교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분명 공정하고 학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렇게 강의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히로시의 다음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히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교수님,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은 전적으로 일본 덕분입니다. 우리가 35년간 한국을 통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히로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느낄 수 있었죠.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일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히로시 군, 그건 매우 강한 주장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히로시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광채가 어렸어요. 물론이죠.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칠판 앞으로 나와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먼저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히로시는 칠판에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철도, 항만, 도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 근대적 인프라의 기초를 모두 일본이 닦았습니다. 예를 들어 1899년 서울과 인천을 잇는 한국 최초의 철도는 누가 건설했을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그는 잠시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그는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당시 한국의 철도 길이는 고작 362k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해방 때는 무려 6,362km로 17배나 늘었죠. 이게 없었다면 한국의 빠른 산업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다음은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는 에듀케이션이라고 칠판에 썼어요. 근대적 학교 제도, 의무 교육 개념, 심지어 대학 제도까지 모두 일본이 도입한 겁니다. 1911년 조선교육령을 통해 근대적 교육 제도가 확립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문맹률을 크게 낮췄죠. 1910년 한국의 문맹률은 무려 95%에 달했지만 1945년에는 22%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우리 일본의 공로입니다. 저는 옆자리의 한국 학생을 힐끗 보았어요. 그 학생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죠. 히로시는 거침없이 계속했습니다. 산업 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인더스트리라고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농업 기술 개선, 광산 개발, 공장 설립 등 모든 산업의 기초를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910년 한국의 쌀 생산량은 1,300만 석이었지만 1937년에는 2,500만 석으로 거의 2배나 증가했어요. 이는 일본이 도입한 선진 농업 기술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어요.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로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 자체가 일본을 모방한 겁니다. 그는 이코노믹 모델이라고 칠판에 썼어요. 수출 주도형 경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심지어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까지 모두 일본의 전후 경제 발전 모델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60년대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건 일본의 전후 경제 부흥 계획을 그대로 본뜬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 한국인들의 힘만으로는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일본의 통치와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35년간 한국을 근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히로시의 주장은 너무나 도발적이었고 한국 학생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일본 학생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히로시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히로시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동경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여행 가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오는 거 아닐까요? 이건 무의식 중에 일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말에 한국 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다른 학생도 가세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는 우리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착취한 거야. 우리의 자원을 빼앗고 문화를 말살하려 했잖아. 순식간에 강의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교수님이 진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학생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역사가 이렇게 현재 진행형의 뜨거운 감자일 줄은 몰랐거든요. 영국 학생인 제게는 다소 낯선 광경이었지만 동시에 이런 논쟁을 통해 역사의 복잡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로시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승리의 기색마저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의 표정은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죠. 교수님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하셨어요. 진정들 하세요.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에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히로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한국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히로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폭력 사태라도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교수님이 재빨리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건 학문적 토론의 장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맙시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어요. 역사 해석을 둘러싼 이런 격렬한 논쟁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거든요. 동시에 이런 논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히로시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어요. 한국 학생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순간 모두의 시선이 교수님을 향했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어요. 히로시 군, 교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매우 편향되고 위험한 역사 해석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히로시가 쓴 내용 옆에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프라 문제부터 짚어봅시다. 맞아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인프라가 건설되었죠.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퍼퍼스라고 크게 썼어요. 철도, 항만, 도로. 이 모든 것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대륙 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 그건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죠. 히로시가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죠. 맞아요. 문맹률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육이었나요? 교수님은 에듀케이션 콘텐츠라고 썼습니다. 일제는 한국어 교육을 금지하고 일본어로만 수업을 진행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철저히 무시되었죠. 이건 교육이 아니라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 펴졌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량이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쌀은 어디로 갔을까요? 교수님은 라이스 엑스포트라고 썼어요. 대부분의 쌀은 일본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었죠. 191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16kg이었는데 1944년에는 51kg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어요. 이게 발전입니까? 히로시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한국이 일본의 모델을 모방했다고요?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입니다. 교수님은 이코노믹 미클이라고 썼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한강의 기적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의 가나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이건 단순한 모방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펜스 버블 이코노미라고 칠판에 썼습니다. 히로시 군,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이 그렇게 완벽했다면 왜 90년대에 버블 경제가 터졌을까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8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거품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죠. 하지만 90년대 초, 이 거품이 한순간에 꺼져버렸어요.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나요?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빠르게 극복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요. 이건 한국이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경제 모델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모든 관점을 고려해야 해요. 일제강점기가 한국에 미친 영향,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의 발전은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코리언 에퍼츠라고 칠판에 크게 썼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 천연자원 하나 없는 나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기적 아닐까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히로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을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역사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승자와 패자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교수님의 반박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히로시가 다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거든요. 교수님, 존중합니다만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주세요. 히로시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의 통치가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은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한국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히로시의 새로운 주장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됐죠. 게다가 히로시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뒤에는 일본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이후 일본은 한국에 상당한 경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금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죠. 교수님이 끼어들려 했지만 히로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문화적인 면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현대 문화, 예를 들어 만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등에서 일본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한국의 국민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야구도 일본을 통해 전파되었죠. 이 말에 한국 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문화 교류지. 일방적인 영향이 아니야.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학생도 가세했어요. 우리 문화는 우리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어. 단순히 일본 문화를 모방한 게 아니라고. 강의실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교수님은 간신히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계셨어요. 강의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흥미진진한 논쟁의 결말을 보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히로시를 바라보셨습니다.
히로시 군, 당신의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문화적 영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영향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로시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한국의 고유 문화는 억압되었고 말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한국인들은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의 문화 전파를 단순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히로시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현대 문화에서 보이는 유사성을 일방적인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문화는 교류하고 발전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우월해서 다른 쪽에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계속될수록 히로시의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져갔어요. 마지막으로 히로시 군. 역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쓰인 역사인지, 어떤 사실이 누락되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장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편향되어 있어요. 히로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겨우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히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열 때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의실에 남은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주장을 펼치던 히로시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목격한 충격이 컸던 거죠.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정의, 그리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해요.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강렬함,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이날의 수업은 단순한 역사 강의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역사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직시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히로시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교육의 힘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국의 발전은 일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든 게 일본이 없었더라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한국 사람이 아닌 교수의 이야기 덕분에 국적이 다른 학생들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제 남편 마이클과 함께 워싱턴에서 작은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가게 테크헤븐은 한때 지역에서 꽤 유명했답니다. 세계 각국의 최신 가젯들을 구경하러 오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죠. 그때만 해도 우리의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어디 뜻대로 되나요?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곧 지나갈 거야. 마이클과 저는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매출이 반토막 난 것은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정말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가게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실수로 잘못 정리했나 싶었죠.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더라고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버젓이 물건을 집어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한눈판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에밀리, 이건 정말 큰일이야. 마이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경찰에 신고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총이었어요. 돈 내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더라고요. 마이클이 재빨리 금고를 열고 현금을 꺼냈어요. 다행히 그 남자는 돈만 가지고 갔지만 우리의 안전도 함께 앗아갔죠.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는 늘 불안에 시달렸어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오늘은 무사할까?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온 동네가, 아니 온 도시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강도 사건을 보도했고 길거리에서는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여보,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요? 어느 날 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마이클은 저를 꼭 안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불안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었어요. 경찰도 속수무책이었죠.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다른 길은 없을까? 그때는 몰랐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곧 일어나리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제 손은 떨렸어요. 오늘은 무사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열었어요. 오전엔 손님도 몇 없고 조용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5명의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뭔가 이상했죠. 평소 같았으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은 가게 안을 휙휙 둘러보더니 고가의 전자기기들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저는 마이클과 눈빛을 교환했죠.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설마. 그런데 정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이 나머지 일행들도 비싼 물건들을 낚아채 달아났어요. 여보, 911에 전화해요. 마이클이 소리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때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전 도둑들이 쏜 거였어요. 경고 사격이었겠지만 그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더라고요. 경찰이 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우리에겐 수천 달러의 손해가 남았죠. 경찰은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가게는 철통 보안 체제로 바뀌었어요. 출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고가의 물건들은 모두 잠긴 진열장 안에 넣었죠. 손님들은 불편해했지만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은 계속됐어요. 어떤 날은 진열장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갔고 또 어떤 날은 직원을 위협해 금고를 열게 하기도 했죠.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서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웃 가게들의 상황도 비슷했어요. 우리 거리에만 해도 한 달 새 3곳이 문을 닫았어요. 어떤 곳은 도둑질 때문에, 어떤 곳은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또 어떤 곳은 직원들이 위험하다며 그만두는 바람에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정부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었어요. 오히려 정치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죠. 이건 경제 문제야. 아니야. 치안 문제지. 그들의 말싸움을 들으며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그저 한숨만 쉬었어요. 어느 날 저희 가게 맞은편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물건을 싹쓸이해 간 거예요. 직원들은 속수무책이었죠. 그들 중 몇몇은 무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후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마이클은 매일 밤 제게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에 한 젊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아왔어요. 그는 최신 스마트워치를 사고 싶어 했죠.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순간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죠. 그가 계산을 마치고 막 나가려는 순간 2명의 남자가 갑자기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한 명은 총을 들고 있었어요. 돈 내놔. 그들이 소리쳤어요. 마이클이 재빨리 금고 쪽으로 움직였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마이클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너무 느려. 그가 소리치며 마이클을 밀쳤고 마이클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어요. 저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그 한국인 관광객이 재빠르게 움직여 총을 든 남자의 팔을 잡아챘어요. 둘은 잠깐 몸싸움을 벌였고 그 사이 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다른 강도는 당황한 듯 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망쳤어요. 총을 떨어뜨린 강도도 곧 그 뒤를 따라 달아났고요. 우리는 모두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이클은 머리를 다쳤지만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인 관광객 덕분에 우리는 큰 위험을 면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서야 눈물을 터뜨렸어요. 공포, 안도감,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마이클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할까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때 그 한국인 관광객이 다가와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재훈이었죠. 재훈 씨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제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재훈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는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준 은인이었으니까요.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재훈 씨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두 분,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가게를 운영하시다니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일을 겪고 나니 더는 자신이 없어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 말이 맞아요.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재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혹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놀라서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한국이라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한국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분단국가고 북한과의 갈등도 있고 안전할까요?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건 오해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랍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상인들에겐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그의 말에 저희는 흥미를 느꼈어요. 재훈 씨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뛰어난 인터넷 환경,
발달된 배달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범죄율에 대해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최신 전자제품을 정말 좋아해요. 두 분의 가게라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예요. 재훈 씨의 말에 저희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우리가 한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재훈 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해요. 그리고 서울에는 외국인 커뮤니티도 잘 형성되어 있어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곧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마이클과 저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으로의 이주,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 될 텐데 말이에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솔직히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목숨은 안전할 테니까요. 마이클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꿈꾸던 삶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고 나니 걱정이 더 커졌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재훈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우리의 결정을 듣고 정말 기뻐했죠.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재훈 씨의 도움으로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의 비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지 결정했죠. 다행히 우리처럼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들었죠.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답니다. 한편으로는 가게 정리도 시작했어요. 남은 재고를 정리하고 단골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죠. 많은 분들이 우리의 결정을 듣고 안타까워하셨지만 동시에 응원도 해주셨어요. 에밀리, 마이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새 출발을 축하해요. 오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우리에게 물었죠. 혹시 이 사람 보셨나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그날 우리를 위협했던 강도 중 한 명이었어요. 네, 봤어요. 저희 가게를 털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경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이 사람들 일당을 잡았는데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우리를 공격했던 일당이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출국 일자가 다가왔어요. 집과 가게를 정리하고 필요한 집만 꾸렸죠. 30년 넘게 살았던 곳을 떠나려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곳에서의 추억들,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지만 모두 우리의 역사였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미국 땅을 바라봤어요. 잘 있어요, 미국. 우리의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저 구름처럼 새로운 높이로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곳이구나.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입국 심사를 받으며 긴장됐어요. 하지만 심사관은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며 웰컴 투 코리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수화물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가 우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재훈 씨였어요. 어서 오세요. 긴 여행 끝에 오셨네요. 재훈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재훈 씨, 여기까지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죠. 재훈 씨는 우리를 데리고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이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죠.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의 모습은 미국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죠. 특히 눈에 띄는 건 거리의 깨끗함이었어요. 여보,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깨끗하네요.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라고 대답했죠. 재훈 씨는 우리를 임시 숙소로 안내해 주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원룸이었죠. 일단 여기서 지내시면서 천천히 적응하세요. 집 구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재훈 씨의 말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변 탐방이었죠. 동네를 걸어다니며 마트, 식당, 은행 등 필요한 시설들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 가게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어요. 글로벌 전자제품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였죠. 여보, 저기 봐요. 우리랑 비슷한 가게네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우리는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우리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외국인이시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는 간단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국에서 비슷한 가게를 운영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까지요. 그분의 이름은 김 사장님이었어요.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해 주셨죠.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여기 오신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전자제품 시장도 활발하거든요. 김 사장님은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어디서 물건을 구매하면 좋은지 등 실질적인 정보들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가게를 열 때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외국인이 정착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우리 이제 동업자니까요. 그 말에 저희는 감동받았어요. 낯선 땅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김치와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도 즐기게 됐죠. 특히 배달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걸 주문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약 3개월 후 우리는 드디어 우리만의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위치는 명동이었죠. 관광객도 많고 현지인들의 발길도 잦은 곳이라 좋을 것 같았거든요. 오픈 첫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과연 잘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었는데 우리가 영어로 응대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더 편하게 물건을 구경하더라고요. 점심시간쯤 되자 한국인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그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신기해하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이거는 이어폰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이어폰. 그렇게 손님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한국어 실력도 늘어갔어요. 첫날 장사를 마치고 매출을 정리하는데 우리 둘 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었거든요. 여보,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마이클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특별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고객을 친절히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뉴스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온 부부가 명동에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가 방송되었죠. 그 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주셨어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 복잡한 행정 절차에 막혀 곤란을 겪기도 했고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주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김 사장님, 재훈 씨, 그리고 우리의 단골 손님들까지.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죠.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가게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왔죠? 마이클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길 건너에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김 사장님이었죠. 에밀리 씨, 마이클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요. 우리 부부가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김 사장님 댁에서 열린 작은 파티에는 우리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재훈 씨, 단골 손님들, 그리고 옆 가게 사장님들까지. 우리는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에밀리, 마이클,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다 됐네요. 김 사장님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건배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이곳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걸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이클과 저는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K-팝 음악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죠. 여보, 우리의 새로운 인생, 정말 행복해요. 마이클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나도요. 이곳에서 우리의 꿈을 이뤄가는 게 정말 기대돼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생활은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의 작은 가게는 점점 더 성장해가고 있죠. 미국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곳 한국에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는 일도 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은 두렵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큰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한국 생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고향, 대한민국에서